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이를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희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말하자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상결례장이 아니라 길거리 포장마차였다면 말이죠. 술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며 봤을 광경을 강 씨는 식당에서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겪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소주를 3병이나 마시는 건 어느 나라 예절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상견례를 하러 나올 게 아니라 차라리 술 모임에나 나가라고 역정을 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강 씨 가족을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 있는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상견례 전에도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 설마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으로 강 씨 가족에게 준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술주정뱅이 바깥 사돈을 두고 싶지도 않고 내 딸이 이런 시아버지를 얻는 건 더더욱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사석에서는 어떤 개차반이 될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이 30이고 둘째 딸은 28이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강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지우 결혼하면 아빠 서운해서 어떡하니? 아내의 말에 강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에이, 다 큰딸 시집 가면 좋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지. 서운해하지 마요.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오래 끼고 살아서 그런지 유독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딸을 데려가는 남자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딸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난 착한 거 같아서 좋던데. 아내가 과일을 입에 넣으며 마음에 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서너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밥 먹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니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씨 부부는 다음 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그렇게나 많이 봐왔어? 처음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나도 잘 보이고 싶지. 곧 사위가 될 텐데. 어깨를 으쓱하는 아내를 보며 강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강 씨 가족은 예비 사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은 안 하나? 그래도 곧 결혼할 사이인데 한 번도 같이 술 한 잔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사위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저 술은 좀. 안 마시나? 아, 예전에는 마셨는데 지금은 잘 안 마십니다. 아빠, 민준 씨는 술 잘 안 마셔. 에이, 그래도 한 잔 받지. 둘째 딸이 입을 삐죽거리자 사위가 마지못해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마실 필요 없어. 뭘 억지로 마셔? 강 씨가 술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술이 약해서 잘 안 마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진짜야.
우리 아빠 술 잘 못 드셔. 키들거리는 딸들을 보며 강 씨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요.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술도 안 마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의 대화를 나누는 게 강 씨도 훨씬 좋았습니다. 딸들만 맥주 한 캔씩 먹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빠, 상견례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한정식 집이 낫겠지? 너희가 알아서 해. 너무 시끄럽지 않은 데라면 상관없지. 한정식당은 거의 룸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방 있는 한정식당으로 알아볼게. 그래. 보통은 그렇게 하니 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음식 맛은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첫 자리니까 격식 있는 곳으로 잘 정해봐.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튿날 저녁 큰딸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 씨 부모님이 상견례 장소를 상견례 장소를 뭐? 마음에 안 드신데? 아버님이 매운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매운탕? 그럼 횟집 같은 곳? 그러신가 봐. 매운탕이 있어야 술 드시기 좋다고. 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강 씨 부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술이라는 단어를 잘 들은 게 맞나 의심스러웠죠. 다른 때도 아니고 상견례에 술을 먹기 위해서 메뉴를 정해주는 사돈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란스러우면 대화를 못 나누지 않나? 그래서 룸이 있는 조용한 횟집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지리탕 말고 꼭 칼칼한 매운탕이어야 한다고 그러셔서. 옆에서 아내의 헛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도 기가 막혔지만 딸의 기분을 생각해서 그런 기색을 감추었습니다. 딸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해 보는 것 같았고 그 사이에 강 씨와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매운탕이라니. 매운탕이 고급스럽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상견례의 술안주로 언급되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강 씨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은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저녁에 늦어요. 왜? 민준 씨네 집에 가기로 했어. 상견례를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하러 다녀오지 않았어? 근데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밥만 먹고 왔는데 아버님이 같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술? 또다시 언급되는 술에 강 씨의 미간이 설풋 찡그려졌습니다. 강 씨도 사위를 초대했을 때 술을 권하기는 했지만 술을 마시기 위해 따로 또 부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우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다. 아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어른 앞에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먹어. 실수하지 않게. 3잔만 마셔야겠다. 자신을 닮아 그런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3잔만 마시면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강 씨는 일찍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6시에 집을 나섰고 9시쯤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온통 오타가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직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 같았습니다. 아직 그 집에 있다는데 사위에게 전화해 보기도 그래서 딸의 연락만 기다렸지만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출발한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7시부터 있었을 텐데 식사 자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자애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두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는지 아내가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강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벌써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가보든지 해야지. 나가면 어떻게 하게요? 그런다고 와요? 그러면 어떡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엉뚱한데 자빠져 있으면. 민준이가 어련히 잘 챙기겠어요. 아내의 말에 강 씨가 다시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챙길 만한 사람이었으면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강 씨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걸 뻔히 아니까 말이죠. 딸에게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전화라도 해봐야 하나 생각할 때쯤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번호를 치는 듯했죠. 강 씨가 얼른 일어나 누군지도 보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우야, 그러자 바닥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쪼그려 앉은 딸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딸을 일으켰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만취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딸을 흔들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괴롭게도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아내가 혼비백산에서 딸의 등을 두드렸는데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처럼 보였습니다. 소란의 작은 딸도 자다가 나와봤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들어와? 집에 찾아온 게 용하다. 강 씨는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토를 몇 번 했는지 몰랐고 나중에는 괴롭다며 우는 통에 강 씨가 차를 태워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딸.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술을 마시자고 데려갔으면 멀쩡하게는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놓는 집안이 어디 있나 열불이 났습니다. 끙끙 앓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 잠에 든 딸을 보고 강 씨도 벤치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 맞고 병원을 나서는데 참 착잡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딸도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직도 술이 다 깬 것 같지는 않아 보였지만 수액을 맞아 그런지 아까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을 우선 재웠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해요. 3잔만 마시겠다더니 그게 뭐야? 아니, 아버님이 계속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만취해서 오니? 나도 정말 못 먹겠어서 사양했는데 자꾸만 주시니까 어떡해. 딸이 울먹거렸습니다. 지금도 속 안 좋아. 민준이가 데려다 주지도 않은 거야. 아버님이랑 민준 씨도 취해가지고. 그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야심한 밤에 정신도 못 차리는 딸을 택시에 혼자 태워 보냈다고 하는데 좋아할 아빠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술을 먹이지 말던지. 그리고 데려다 달라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분위기가 왜? 아버님이 어제. 아니야. 딸이 얘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아픈 딸을 차마 더 나무라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아내의 마음에 좋은 인상이 심어졌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쎄한데. 무슨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딸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은 더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딸도 별말 없으니 상견례 날은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강씨 가족. 그리고 20분 늦은 상대방 가족. 강씨 가족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을 따지자면 20분이지만 말이죠. 딸은 긴장이 되는 듯 자꾸만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이 막혀서. 남자는 강 씨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쩐지 웃음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오자 남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소주부터 줘요. 네? 술 먼저 줘야지.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인데 술부터 찾으니 당연했습니다. 술 드시죠? 아주 조금 합니다. 술 드시죠? 남자는 강 씨의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 술 못 마셔요. 그리고 운전을 해야 해서. 에이, 상견례에 술도 한 잔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내의 잔에도 넘치도록 술이 따라졌습니다. 자, 한 잔씩 우선 시원하게 마시고 얘기 나눕시다. 강 씨는 쉽게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딸을 바라보니 표정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강 씨는 하는 수 없이 술을 한 번에 넘겼습니다. 아내도 강 씨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량이 한 잔이 고작이라 아내도 내일 꽤나 고생할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자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이봐요. 네. 매운탕부터 내줘야지. 매운탕은 중간에. 아니, 매운탕이 있어야 술을 먹든 하지요. 남자가 직원을 붙잡고 말하는데 인상이 찌푸려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말투가 얼마나 건들거리던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꼭 벌써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사돈댁은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퇴직하고 조그맣게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좀 만지셨다면서요? 예. 아버지, 역시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서로 해야 부담이 없죠. 그래서 사업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지 뭐예요. 호탕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호탕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누가 쫓아오는 사람처럼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자, 한 잔 드시죠. 강 씨도 그에 맞춰서 강제로 술을 마셔야 했죠. 조금만 마시고 내려놓는 신용만 하면 꼭 직장 상사처럼 압박을 했습니다. 에이, 빼지 마세요. 좋은 날에 기분 좋게 같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허허 웃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옆방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여자도 남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30분가량 지켜보니 집안 분위기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위조차도 남자를 말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오히려 사위도 강 씨와 똑같이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죠. 사위는 술을 못 마셔서 잘 안 마신다더니 벌써 한 병 가까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좀 더 들어가자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거르는 것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곧장 내뱉는 듯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허니문 베이비 가야지. 네? 큰딸을 향해 말하는 남자를 강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땅 만들어 오란 말이야. 그래야 얼른 손주 보지. 관광도 하지 말어.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터질 것 같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표정도 어찌나 음흉하던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여자를 희롱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리 둘이 결혼할 사이라고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 허니문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듣는 며느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돈처녀도 결혼정년기다 된 것 같아요. 아, 1살 차이라서 고갈 때 됐죠. 옛날 같았으면 노처녀 소리 듣는 나이잖아요. 얼른 보내버리세요. 나중에는 안 팔립니다. 요즘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시집들을 늦게 가는지. 혀를 차며 또 한 번 술잔을 비우는 남자. 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표정은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가고 싶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좀 천천히 드세요. 술 한 병 더 시켜봐. 딱 한 병만 드시기로 했잖아요. 먹다 보면 그게 되냐? 그만 드시죠. 보다 못한 강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량을 넘기신 듯한데. 내가 소주는 5병은 거뜬합니다. 아니요. 제 딸에게 하시는 말씀도 과한 듯합니다. 노처년이 팔린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하다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노처녀요. 에이, 그건 우리 사돈처녀가 땅 무르익었으니 얼른 시집을 보내시라 드린 말씀이죠. 뭐라고요? 사용하는 단어만 몇 가지 조합해 보아도 남자의 머릿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니 얌전히 술만 마시고 올 사람도 아닌 듯 했습니다. 첫 만남에 단정 짓는 건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강 씨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큰딸이 강 씨를 말렸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참을 인을 3번 그렸습니다. 그러고 긴 숨을 내쉬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를 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정도를 몰랐습니다. 혀가 꼬부라지고 자꾸만 식탁 위에 있는 식기들을 툭툭 쳤습니다.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한 번 쳤죠. 어이쿠, 가운데 세워진 물컵을 툭 쳤는데 가득 찬 물이 하필이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 씨의 아내에게 흘렀습니다. 식탁을 타고 흘러 허벅지에도 떨어져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 씨가 휴지를 뽑아주는데 남자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이라 제가 닦아드릴 수도 없고.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질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에 딸이 저 집에서 어떤 말들을 들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죠. 그만하시죠. 예? 말을 가려서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세요? 거 참 이상하시네. 그러자 강 씨의 딸과 사위가 부모들을 말렸습니다.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만 일어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것도 용했습니다. 더 앉아 있다가는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직 못 나눈 얘기가 많은데. 애들 통해서 주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기가 올라서요. 에이고 술이 약하시네. 껄껄 웃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옵시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남자가 문 앞에서 직원과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자의 탓이 분명했지만 직원에게 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이를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주정뱅이에게 다소 짜증이 묻어나는 음색으로 대꾸한 직원. 그런데 화난 목소리는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민준 씨, 제발 그만 좀 해. 아까부터 정말 나 많이 참고 있어. 아니, 지우야.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잖아. 너도 들었지? 가만히 있던 딸의 남자친구가 꼭 제 아버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수할까봐 이제는 술을 잘 안 마시려고 한다는 예비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번뜩거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남자처럼 행패를 부리진 않았지만 직원을 나무라는 말투는 12조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아, 네? 장인어른? 강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예비 사위가 가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충분히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안사도는 여전히 고개만 절레절레 하고 있었습니다.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기분이 좋아서 과음 좀 했습니다. 뜬금없이 경례를 하면서 말을 하는 남자. 이제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가 상대방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계산을 할 정신이 없어 보이기에 따로 묻지 않고 강 씨가 결제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낼 건데. 됐다. 큰딸이 안절부절하지 못하자 강 씨의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데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이 콧물을 훌쩍 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강 씨가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너 응급실 갈 때도 이랬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좀 그러긴 하셨어. 많이 취하셔서. 강 씨가 숨을 길게 내뱉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을 들으니 더 얼이 빠졌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버님이랑 민준 씨랑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걸로 언성을 높여서 그래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오게 된 거야.
뭐, 둘이 싸우느라 너 데려다 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민준 씨도 나랑 만나면서 거의 술을 안 마셔서 설마 이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그냥 그때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엎어버릴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딸에게 해가 갈까 싶어서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도록 화를 눌러 참았는데 그냥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는 게 내 딸에게 해가 가는 길인 듯 했으니 말이죠. 너, 엄마 아빠는 네 생각 늘 존중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가족이 되면 더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집에서 너를 소중히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자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 부부는 속상해서 잠도 안 왔습니다. 강 씨가 유별나게 딸들을 아끼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강 씨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히도록 모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애처로운 날이었습니다. 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딸이 강 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민준 씨랑 통화했어. 그 말을 하는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통화를 했다니 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 거야? 아니, 다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강 씨는 하마터면 안도의 한숨을 쉴 뻔했습니다. 속으로는 골백 번도 넘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고 민준 씨랑 많이 싸웠어. 나도 많이 서운해서. 그런데 민준 씨는 안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혼 못 하겠어.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무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 아빠는 네 생각 존중한다고 했지. 없던 일로 해. 아직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식장 예약한 거는 위약금 있으면 내면 그만이지. 식장 들어가면 위약금으로 해결 안 돼. 거봐, 내가 무슨 사인인 것 같다고 했지. 나도 한숨도 못 잤어. 혹시나 언니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할까봐. 딸은 주말 내내 우울해했습니다. 강 씨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파혼을 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술김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다음에는 절제하신다고. 미안하지만 다음이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우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연락해도 소용이 없어.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제발 지우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다시는 술 못 드시게 하겠습니다. 술만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그날 일이 순전히 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야.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나한테 지우를 설득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 알지? 그날 일은 말은 안 했지만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는 것만 명심해. 우리 지우 서우.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애들 아니니까. 큰딸은 며칠 휴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가 끝이 났으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가 퇴근했을 때 집까지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도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큰딸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나 요즘 자다가도 가슴을 쓸어내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같아. 이제는 웃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물러설 기회를 누군가가 줬으니 어쩌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열불도 안 났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다음 기회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이른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명남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명 씨는 몸이 아프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인 자신의 앞에서 부모의 재산을 두고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죠. 명 씨는 오래 살아 이런 꼴을 보게 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쓰라는 자식. 언뜻 보면 둘 다 효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무척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부모에게 자식은 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동안 수없이도 가슴에 못이 박혀왔지만 이렇게 비참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자식들 때문이겠죠. 이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할 때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명 씨는 아들만 둘 있었습니다. 자식들 둘 모두 결혼해서 슬아의 자식들까지 보았습니다. 명 씨 부부는 새 손주의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죠. 명 씨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간헐적으로 몰려오는 복부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위장 장애가 악화되어 벌써 3번째 입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졸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잡숴요. 물 많이 마시래잖아요. 컵을 받아들고 마시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입원했을 때는 바쁘다고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이번에는 벌써 3번째였습니다. 너 안 바쁘냐? 왜 자꾸 와? 요즘엔 좀 덜해요. 지난번이 바빴던 거고요. 아들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생각 없으세요? 그리고 아들은 어제 했던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명 씨가 단번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싫다니까 그러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 자식은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합가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아들은 어제 찾아와 조심스럽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아들의 말에 아내도 명씨도 무척 놀랐었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명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명씨는 아직은 아들네와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입원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자식들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은 끈질겼습니다. 당사자가 싫다는데 뭐가 걱정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태양이 엄마는 그러자고 해. 그러자 고집을 피우던 큰아들의 입이 마침내 다물어졌습니다. 그걸 본 명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합가를 너 혼자 원하잖냐, 지금.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태양이는 어쩌고? 태양이가 왜요? 아버지 집에 방 3개잖아요. 딱 맞네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태양이가 어디 재롱부린 적이나 있냐? 명씨의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큰손주의 사춘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괜히 말년에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까지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씨의 예상처럼 그날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태양이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회사 일이랑 태양이 수험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알지. 나도 싫다고 했다. 당연히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말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굳이 전화해서 모시고 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실 태양이 아빠가 합가하려는 이유가 며느리는 말을 끝맺지 않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유가 뭐? 아니에요. 아무튼 아버님이 좀 말려주시라고요. 태양이 아빠가 자꾸만 합치자는 게 내 건강 때문이라는데 내가 걱정 말라고 했다. 같이 사는 건 우리가 사절이니까 애비가 하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명씨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짐 싸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할 소리를 하는 아들. 명씨는 휴대폰을 들고 인상을 찡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싫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죠. 너희가 오겠다고? 아, 싫대도 그러네. 아니요. 태양이 엄마랑 태양이는 여기 두고 저만 갈게요. 그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혼자서라도 오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반대에 혼자만 오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이 장남이니 모시고 사는 게 맞다며 정말로 짐을 싸서 명씨의 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타령할 거면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와 오버를 하고 있나 내심 생각했죠. 아, 네 처자식한테 가서 살으라니까 그러네.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큰아들은 효도 타령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편찮으셨잖아요. 아내가 아파서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병수발을 들어도 아내가 들었는데 아들은 꼭 자기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냅둬요. 아버지가 자꾸 입원하고 그러니까 자식된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러다 말겠죠. 아내가 오히려 명씨를 말렸습니다. 아내는 겉으론 혀를 찼지만 속으론 아들과 함께 있어서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자신의 손으로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죠. 아니, 형은 뭐 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작은 아들도 큰 아들의 기행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엔 명절에도 안 오더니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너는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상해서 그렇죠. 들어보니까 형수님이랑도 대판 싸운 것 같던데. 뭐? 정말이야? 선아 엄마가 말해주던데요. 근데 당연하죠. 요즘에 시부모 모시고 살자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요. 근데 형수님 의견은 싹 무시하고 자기 혼자라도 모시고 살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게 뭐 이혼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말에 명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데 다 큰 아들을 무슨 수로 쫓아낼까요? 이러다 말겠지. 사실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당장 내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출퇴근도 불편하고 처자식도 보고 싶고 부모와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명씨는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6, 7년 전쯤 명씨가 위암으로 절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생긴 장기 합병증이었습니다.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처럼 입원하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죠. 아이고, 모르겠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큰아들의 말대로였습니다. 늘 드는 비용은 아니었지만 비급여 주사나 영양제 같은 것들 것 비쌌습니다. 어쩔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었죠. 근데 형은 어디 갔어요? 아, 이 옆에 은행에 은행에는 왜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 통장에서 돈 좀 뽑아오라고. 아버지 돈을요? 카드 주셨어요? 아, 형섭이가 가지고 있거든. 병원을 이제 형섭이가 모시고 다니잖아. 그래서 줬지. 작은 아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작은 아들은 올 때 음료수만 사온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다 보니 아버지 드릴 용돈도 당장 없어서 이참에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이라니 잘 됐죠. 작은 아들 형호는 형이 있다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현금 인출기 앞엔 줄이 길었습니다. 오히려 창구 쪽에 사람이 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을 보게 되었죠.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계좌를 아들인 제가 해지하고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나요? 형은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병원비 내라고 카드를 맡겼을 뿐인 듯 했는데 말이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만으로는 안 되고요. 위임장도 있어야 하고 신분증이랑. 아, 예. 아닙니다. 그건 됐고요. 근데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위임장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으로 본인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작은 아들 형호는 몸을 숨겼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형이 부모님 집에 들어간 이유, 그리고 방금 전 은행에서의 행동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명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출근을 하고 집에 명 씨 부부만 있을 때였습니다. 어쩐 일이야? 요즘에 자주 보게 되네. 자식 둘 얼굴을 자주 봐서 좋긴 하지만 어리둥절한 일이긴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어떠신가 해서요. 어떻긴 괜찮아. 네 아버지 요즘 힘없어가지고 집에만 계셔.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 애들도 데리고. 아이고, 바쁜 애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아직 짱짱하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자꾸 살이 빠져서 그렇지. 사람을 환자 취급하지만 겉보기보다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 적게 먹어 허약해 보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퇴원할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왔어? 아니, 형이 혼자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해서요. 모시고 살긴 누가? 우리가 그놈을 모시고 살고 있지. 엄연히 말하자면 명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집에 얹혀 사는 삼시세끼를 명 씨의 아내가 챙겨주고 있으니 졸지에 뒷바라지 할 사람이 하나 는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뭐? 너는 또 왜 그래? 저는 애들 엄마랑 다 상의가 됐어요. 선아 엄마도 흔쾌히 오케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 집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다들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나? 아내는 내심 좋은지 핀잔을 하면서도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병원비도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처분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어. 그런데 작은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누군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하잖아요. 형수님은 죽어도 싫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리고 이 집 한 돈으로는 제 사업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해요. 뭐야? 황당한 말에 귀가 차 되물었습니다. 수익 내서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 안정적으로 대드릴게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면 앞으로 우리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집을 팔 생각도 없고 팔더라도 그 돈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서 쓸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어. 헛소리라니요. 멀쩡한 집을 왜 팔어? 같이 살 마음도 없어. 누가 언제 너희한테 우리 데리고 살라 그래?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아버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걱정되는 놈이 돈을 달라 그래. 차라리 형섭이가 낫다. 명 씨의 말에 작은 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형이요? 형이 여기 괜히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뭐야? 아버지 돈 가져갈 생각으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명 씨는 곧장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집 가지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네 형이 어떻게 대출을 알아봐? 그게 안 되면 명의를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느니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편히 살게 해드린다니까요. 말년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받고 싶으시면 저희랑 사시는 게 맞죠. 형이 이 집 홀랑 뺏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쩌시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우리는 너나 형섭이나 아무랑도 같이 안 살 거니까.
아버지, 참말 말어. 너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것 같다. 다시는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그러자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투자해서 편히 사실지, 형한테 뒤통수 맞으실지 선택하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간 뒤 아들이 떨어뜨리고 간 폭탄의 명씨 부부는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씨는 심란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부모 돈을 그토록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병원비를 내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낼 것이고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을 팔게 되더라도 그건 명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생각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 둘이 갚너라 패너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몸도 아픈 것 같으니 어떻게든 뽑아가야겠다고 같이 다짐이라도 한 것인지.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큰아들에게선 아무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집에 갈래? 가족이 뭐하러 갈라져서 살아? 태양이 엄마도 태양이 때문에 못 모시고 산다는 거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곧 제대로 합가할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럴 계획이 없대도 그러네. 아버지. 지난번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모시고 갔죠. 더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은 필요해요. 어머니도요. 명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괜히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는가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은 답답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작은 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태양이 엄마가 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의향이 있대요. 저희 집은 전세니까 만기되면 빼고요. 이놈이 귀가 먹었나? 그런데 조건이. 아니, 싫다는데. 거기에 조건까지 있어?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셔요. 작은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도 더 서글퍼졌습니다. 결국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명씨에게 자주 찾아오고 집에까지 들어온 이유가 부모 건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말이죠. 이 집이 가지고 싶어서 들어왔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걱정돼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너 이 집 대출은 왜 알아본 거야? 대출이라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병원 옆에 은행에서 형우가 다 봤다더라. 이제는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전부 다 괘씸했습니다. 아픈 부모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주머니나 불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오늘 내일 중으로. 아버지. 형우는 집 팔아서 자기 사업자금 달라더니 너나 형우나 똑같다. 뭐라고요? 형호 그 자식이요? 장남이 여기 있는데 지가 무슨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해요? 똥 묻은 객끼리 서로를 나무라는 격이었습니다. 너나 형우한테 아무런 도움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너도 어서 짐 싸서 나가라. 명씨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큰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앞두고 명씨는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형호가 뭔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온 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였어요. 순수한 마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작은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순수하게 집을 가로채려는 마음이겠지.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아내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두 장정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명씨는 잠자코 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대출 받는 것도 물어보고 아버지의 예금도 빼갈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 내 말이 틀려? 작은 아들의 말에 큰아들이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는 아버지 병원비 부담되실까봐 나중을 위해서 알아본 거였어. 너는 그런 형의 깊은 속을 알기나 하냐?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형수님도 드디어 마음을 바꿨나 봐. 집 공동명의라도 해주겠다고 설득했어?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도 아무렇게나 짓거려. 너는 그러면 뭐가 달라? 아버지 집 팔아서 네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그건 뭐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적어도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뒤에서 몰래 꼼수 부리지 않고 수익도 떼드린다고 그랬고. 아버지 돈으로 사업하면서 쥐똥만큼 떼주면 다 되는 거야? 쥐똥? 나는 아버지 돈 벌게 해드릴 수도 있어. 형이야말로 부모 뒤통수나 치려는 치사스러운. 이 새끼가. 큰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새끼? 누군 욕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 자식아? 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만들 못하냐? 이 자식 형한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형은 맨날 장남 타령이나 하면서 한 게 뭐 있어? 아버지 생신 제대로 챙긴 적이나 있어? 그러는 너는 뭐가 달라? 둘 다 그 입 닥치지 못해. 명씨의 목소리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명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거냐? 아버지요. 통장에 돈은 누구 거냐? 아버지요. 얘기 끝났지?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버지, 당장 못 나가? 저는 이 자식보다 나아요.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가고 정말 모시고 살려고 했다고요. 너 아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썩 나가. 명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지만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고. 명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신용을 하자 그제서야 집을 나서는 두 아들. 가는 길에 주먹 다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젠 그것도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싸우는 자식을 더는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내쫓은 후 명씨와 아내는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탈한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결국 자식들에게는 돈줄로만 보였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이 집 부동산에 내놔. 집을 팔려고요. 그래. 저놈의 자식들 얼굴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야지. 지긋지긋하네. 명씨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고향으로 가요. 대학병원도 가깝고 공기도 좋잖아. 아내의 말에 가슴속 무거운 돌이 벌써부터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 그런지 집은 3주 만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전화로 따졌습니다. 갑자기 집을 파신다고요? 혹시 형호 그놈 사업자금으로 주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말 지겨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혹시라도 형호 그놈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다 아버지 속이고 돈 빼내려는 속셈이에요. 그러는 너는 다르냐? 저는 다르죠.
저는 명의만 주시면 쭉 그 집에서 모시고 살 거니까요. 다 부질없다. 자식 키워봐야 부질없다. 곧 이사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는데요? 네가 알 필요 없다. 아버지, 명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끊어버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명 씨 부부는 고향 근처에 깔끔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창고로 쓰니 아들들이 와도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로 이사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병원과도 가깝고 바로 옆에 오일장도 열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야도 뻥 뚫려서 좋네. 거실창 앞에 서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명 씨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의 성화에 밥맛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입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 씨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전보다 2kg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명절에 애들 데리고 내려가기라도 하죠. 작은 아들이 자꾸만 전화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장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장난 아니다. 명절에 올 건 없으니까 너희대로 살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제는 전화번호를 바꿀 테니까 서로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자. 뚝 끊어버리고 소파에서 일어나자 부엌에서 아내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당신 성격을 까먹고 있었지. 7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독이 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명 씨는 이제 자신과 아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사는 게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방패와도 같은 재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늙어서 기댈 것은 자식들이 아니라 어쩌면 돈일지도 몰랐죠. 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요. 근데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죠?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신유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와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사위와 딸의 염치 없음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못됐지만 아무리 격이 없다 해도 세상 천지의 사위가 장인에게 이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인 차를 자신의 차처럼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갔던 차에 기름 한 번 채워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딸과 사위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애초에 남에게는 빌려준 적도 없었던 차를 사위라고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히 그랬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모에게서 단물만 빼먹으려는 사위와 그런 사위를 옹호하는 딸. 참 둘이 잘 만난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이제 장인 노릇, 친정 아빠 노릇은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 씨는 딸만 둘 있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결혼하며 독립했고 큰딸은 2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죠. 수정아, 어디야? 집이야? 아니, 나 지금 집 아닌데. 왜요? 차 좀 한번 얻어 타려고 했지. 차는 왜요? 엄마랑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가 차 타고 나갔어. 아, 아빠 오늘 병원 가. 그래서 너 혹시 오늘 나갈 일 있나 해서 전화했어. 나 방금 나왔는데. 이서방한테 전화해봐. 이서방 지금 집인데 오후에 약속 있다고 했거든요. 아빠 병원이랑 안 멀어요. 그래? 이서방은 지금 집이야? 신 씨는 딸과 전화 통화를 끊고 곧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거리라 사위가 나갈 때 차를 얻어 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다고 했던 딸의 말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어쩌죠? 저 아침 일찍 나왔어요. 아침 일찍? 네. 분명히 딸이 지금 이서방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방금 집에서 나왔다고 했으니 아침 일찍 외출한 것이면 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신 씨는 사위에게 상황을 정확히 물으려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집에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묻는 게 소용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따져봤자 얻는 게 없었죠. 전화를 끊고 보니 딸이나 사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괜히 전화했나 싶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주택이라 택시를 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하기는 해도 못하고 가진 않을 텐데 조금 편하자고 자식에게 전화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도 염치 없이 이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시시때때로 신 씨의 도움을 받으니 신 씨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화기를 든 것이었죠. 또 차 닦아요? 그런다고 오래된 차가 새 차 되나? 담장 앞에 세워둔 차를 손수 닦고 있는 신 씨를 보고 아내가 농담조로 핀잔을 줬습니다. 신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여전히 신 씨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급차도 새 차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다뤘습니다. 매사에 그랬습니다. 물건을 아낄 줄 알았죠. 장인어른, 오늘도 세차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내의 생일이라 오랜만에 방문했죠. 왔어? 얼른 들어가자. 배고프겠다. 신 씨는 마른 수건으로 사이드미러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찬찬히 살펴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서영이가 운전해서 왔어? 보통은 사위 차를 타고 오는데 딸의 경차를 타고 왔길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 앉으며 사위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나서요. 폐차했어요. 뭐? 차 사고? 신 씨도 아내도 놀라서 사위와 딸의 몸을 훑었습니다.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사람이라고 무사하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말짱해 보였습니다. 아, 아니. 아무도 안 타고 있었어. 너는 참 그것부터 말을 해줘야지. 놀랐잖아. 다행이네. 그러면 차도 새로 사야겠네. 신 씨의 말에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꾸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사도 거의 버스 타고 다녀서 차 탈 일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서영이는 매일 차 타고 출근하잖아. 그러면 이서방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면 가끔 장인 어른 차 빌려 타면 되죠. 웃으며 눈썹을 들썩거리는 사위의 말에 신 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차를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없으니 사위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 안 다쳐서.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 갑작스러운 사위의 전화. 오늘 대학 동기 결혼식이 있는데요. 차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좀 멀어서 대중교통 타고 가기가 불편해요. 소영이는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서영이는 일이 있어서 차 타고 나갔어요. 신 씨는 순간 지난번에 병원에 차 한 번 얻어 타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굳이 집에 없는 사위에게 전화해보라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사위가 귀찮았거나 사정이 있어서 거짓을 말한 것이었겠죠. 그렇다고 이 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정말로 차를 빌려가겠다고 할 줄은 몰랐으니 말이죠. 장인어른 오늘 어디 나가세요? 그런 건 아닌데. 신 씨 부부의 차는 대부분 담장 앞에 세워져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몰았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위도 그걸 알기에 당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 것일 듯했습니다. 대학 동창의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뿐이라면 못 빌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소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에게까지 꽁꽁 숨겨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차 안 쓰니까 와서 가지고 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사위가 신 씨의 집으로 와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보내고 생각해보니 보험을 안 들은 게 생각이 났죠. 신 씨는 서둘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일 보험은 가능하지만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었죠.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차는 그냥 두고 버스나 그런 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태평했습니다. 아, 벌써 많이 왔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저 사고 안 나게 조심할게요. 사고가 조심한다고 안 나? 신 씨는 발을 종종 구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차를 돌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얼른 타고 돌려드릴게요. 아이,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니까 그러네. 이미 차 타고 갈 시간으로 계산을 해놔서 대중교통으로는 결혼식에 늦어요. 사위의 말에 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전에만 말을 해줬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는 수 없죠. 이미 가지고 간 걸. 다음에는 미리 말하라고 해야지. 다음에 또 빌려가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무사히 차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토요일 저녁까지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음날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써야 한다며 전화가 왔었는데 신 씨가 수락했습니다. 다만 그날엔 보험을 미리 신청을 해놓았죠. 이서방 왔다 갔어? 바깥에 세워진 차를 보고 신 씨가 물었습니다. 마침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사위가 들렸다 간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렴 자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니 별일이야 있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었죠. 신 씨는 피식 웃으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모임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켜는 순간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기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는 잘 두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주유등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뜩 사위에게 차를 빌려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신 씨가 금요일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 투덜댔던 기억을 떠올리면 금요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한 상태로 사위에게 빌려주었는데 기름통이 텅 빈 상태로 돌아온 것이었죠. 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쓴 만큼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신 씨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들어올 만큼 기름이 바닥났는데도 그냥 끌고 돌아온 듯 했습니다. 신 씨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깜빡했나 보네. 아니면 바빴거나.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지는 않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멀리 다녀온다더니 기름을 많이 썼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름에 관한 이야기는 사위나 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몇만 원에 굳이 자식에게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였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차가 좀 필요한데. 차 잠깐만 쓰겠습니다. 언제? 내일이요. 이틀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급한 일이라. 멋쩍어 하는 사위. 차 타고 다닐 일이 많이 없다더니 그래도 요즘 세상에 차 없이 어떻게 살겠나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곧 차를 사겠다고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져가서 써. 감사합니다. 신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몇 번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이틀간의 보험도 전화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위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빌려갔던 차가 또 기름이 바닥난 채로 돌아왔습니다. 빌려주기 전 절반 넘게 차 있던 기름을 확인했는데 이틀 만에 다 쓰고 온 것이었죠. 도대체 어딜 다녀왔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썼으면 좀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고의였습니다. 신 씨는 차를 몰아 주유소로 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장인어른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빌렸다면 반 정도 찼던 기름도 가득 채워서 돌려줬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신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인지상정이 없는 것인지 혹은 신 씨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사위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일 뒤에 사위는 또다시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 씨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갔다고? 나는 그래서 당연히 당신이 허락한 줄 알았죠. 사위가 와서 차 좀 빌려가겠다고 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 씨가 집을 비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 씨가 지금 당장 차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창석이 있잖아.
그 옛날에 우리 회사 다녔던 친구. 그 왜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했는데. 기억해요. 안 본 지 오래됐네. 한번 오라고 하지. 아니, 그 친구가 오늘 새벽에 죽었대. 뭐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그 친구 집이 천안이야. 아이고, 어쩌지? 잠깐만요. 내가 이서방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런데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서방이 아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이서방은 왜? 상갓집에 가야 하는데 전화 좀 넣어봐. 안 받아. 아, 이서방 나랑 지금 같이 있는데? 뭐? 그러면 네 차 타고 아빠 차는 돌려줘. 지금 어디 좀 가고 있단 말이야. 어딜 가는데 그래? 그런데 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놀러 가고 있어. 왜 네 차 안 타고? 너무 조그맣고 불편해서 그렇지. 왜 말도 안 하고 차를 가져가서 그래? 말도 안 하긴. 이서방이 엄마한테 차 빌려간다고 말했다고 그러던데? 당연히 아빠한테 허락을 받은 줄 알았지. 언제 오는데? 모레 저녁에. 뭐야? 그냥 다른 거 타고 가, 택시. 그러면서 차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로 어디로 놀러를 간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란 말이야. 딸의 말에 안 해도 신 씨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 씨가 기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까지 가고 기차를 타고 또 상갓집까지 도착하는데 종일 걸렸습니다. 멀쩡한 내 차를 놔두고 왜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열불이 날 것 같았죠. 돌아가는 길도 무척 고됐습니다. 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해서 기름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딸의 목소리에서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지?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뾰루퉁한 그 목소리에 신시도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너희한테 기름값이라도 받으려는 거 같냐?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넣어 놓으면 되잖아? 괜히 그래? 그러고서 뚝 끊긴 전화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빌린 놈이 빌려준 놈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위가 차를 돌려주러 집에 왔을 때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기름을 이만큼 넣은 거야? 안 내. 도로 넣어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신 씨가 어이없어 하는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 씨가 기억하기로는 기름이 절반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정말로 딱 그 정도만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가득 채워올 만도 한데 참 사람이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딸은 오히려 신 씨를 쪼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차가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던데요.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네. 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차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니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기름값 드릴까요?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말투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불손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름값 쓸 줄 마음이 있었다면 기름도 절반만 채워서 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쪼잔한 장인을 비꼬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게 과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사위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차를 사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눈치 보여서 원. 마지막까지 신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차를 빌려주면서 한 번도 기름도 안 넣어준 사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신 씨. 과연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봤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차 한 대 사야겠더라. 그렇게 자주 쓰는데 이참에 사는 게 낫지. 기름값 아까우면 전기차를 사던가. 하지만 신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차라리 차를 한 대 사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안 쓴다더니 신 씨보다도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 보험료만 하더라도 벌써 금액이 상당했고 나간 기름값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딸과 사위에게 굳이 내 돈 들여가며 빌려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돌아간 뒤에 차를 자세히 보니 뒷목을 잡을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왜요? 차에 뭐 문제 있어요? 여기 옆에를 싹 긁어놨네. 아내가 신 씨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벼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흠을 사위나 딸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화해봐요. 안 그래도 신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이거 차에 기스난 거 몰랐어? 아, 그거요. 문지르면 없어질 것 같던데. 뭐야? 그래서 신 씨 보고 문지르라는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차까지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안 타는 날에도 먼지 앉지 않게 닦아놨던 차였습니다. 험하게 다뤄진 차를 보고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문짝 갈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사위 때문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면 문지르든지 칠을 하든지 직접 와서 해. 결국 신 씨는 사위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실수로 긁었는데 죄송하게 됐다. 하고 먼저 사과를 했으면 이까짓 거 네가 고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들어도 신 씨의 선에서 해결을 했을 것이었죠. 그런데 사위의 태도가 괘씸해서 굳이 사위에게 고쳐놓으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서운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을 장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호통을 치고 나무라야 눈치를 볼련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사위가 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전날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아빠 차 별로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빠 차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가져가서 우리가 고칠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하는데 돈 들지? 세금 들지? 기름값 들지? 그런다고 차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대밖에 없는 거를. 아니, 우리도 지내보니까 이서방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우리는 일을 다니는데 차 쓸 일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네. 엄마 아빠는 일 안 하잖아. 일 안 한다고 차도 필요 없을 줄 알아? 우리보다는 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아빠도 조금 있으면 운전도 못해요. 왜 못해? 더 나이 들고 눈 침침해지면 운전 어떻게 해?
요즘 노인들이 차 사고 내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씨의 차를 딸 부부에게 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좋지 않아? 엄마 아빠도 차 탈 일 있으면 그냥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얼른 태워주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차 생겨서 좋고, 엄마 아빠는 기사 생겨서 좋고, 일석이조네? 일석이조? 너희가 언제 우리 어디 태워다 준 적 있어? 태워주기 싫어 거짓말을 했던 것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면 태워주지. 주면 내 차를 왜 줘? 잘 타고 있는 거를. 아직 60대인데 적어도 5년은 더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침침해진다면 신 씨가 먼저 운전대를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위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차 새로 산다며? 내 차 고장났다며? 근데 왜 갑자기 차를 달라고 그래? 그러자 서로의 눈치를 보는 딸과 사위. 달라고 하면 덥석 줄 줄 알았나 싶었습니다. 그것조차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죠. 에이,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전기차 비싼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면전에다가 눈치가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비꼬았던 것은 사위였습니다. 이제 와서 차를 달라며 찾아온 염치가 신기했습니다. 참, 그러네.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거의 세워만 두면서. 자식 주는 건 아까워. 아깝고 말고 한 문제가 아니잖아.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살게요. 장인어른 차. 사겠다고? 왜 신씨의 차를 이렇게 탐내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외제차라도 되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하하는 소리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500에 팔만한 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차도 고장도 여기저기 난 것 같고 500에 가져가면 저도 손해긴 해요. 싹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차를 갈취해 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자꾸 차 빌려가고 그랬던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됐어. 차는 500이 아니라 5천을 줘도 못 줘. 빌려주는 것도 이제 끝이야. 아빠! 저 차는 내가 고쳐서 비용 청구할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비용도 청구한다고요? 그러면 저 것도 내 돈으로 하리? 자식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야? 부모한테 너무 박한 게 너야. 신씨의 말에 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신씨는 손을 휘휘 저어서 딸과 사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저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자식과는 더 이상 얼굴 맞대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차 핑계로 자주 왕래하니 틀어질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씨는 사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폐차를 했으면 새로 차를 사던가 했어야지 어떻게 빌려 탈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신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게요?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속상한 마음에 신씨가 담배를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 앞까지 나가서 불을 붙였는데 근처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차를 팔아서 코인을 사? 내가 못 살아 정말.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해?
아, 근데 이번 일은 당신 책임이지. 당신이 차 안 사도 된다며. 장인어른한테 받아내면 된다며. 그러니까 왜 차를 긁어먹어?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처음부터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공짜로 주시기는커녕 욕만 얻어먹었잖아. 여차하면 500으로 후려치라며. 몰라 당신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던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중에 내가 아빠랑 통화해 볼 테니까. 아빠도 참 욕심도 많아. 그냥 좀 주면 어디가 덧난다고. 신 씨는 담배에 불을 끄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눈이 마주치자 딸이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 사고는 없었고 코인인지 뭔지 해서 차를 팔았고 내 차를 뺏어갈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귀까지 안 들리는 줄 알아.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해도 내 차가 너희한테 갈 일은 없어. 아니, 차뿐이겠냐? 이 집이며 재산이며 너희 부부한테 줄 건 하나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어. 아빠, 수연이한테 주면 줬지. 너한테는 안 준다. 큰딸 이야기를 꺼내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부모가 지들 호구인 줄 알아. 아주 사람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이지. 신 씨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바깥에서 초인종을 울려도 전화를 해도 무시했죠. 조금 있다가 딸은 돌아갔고 다음날 신 씨는 차를 고쳐서 청구서를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청구한 돈을 보내오면서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하게도 써서 보냈는데 미안하다, 오해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 씨는 전혀 오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가 두 귀로 들은 내용이니 오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신 씨는 그 이후로도 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참 끈질기게도 왔습니다. 제 언니만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지 밤늦게 전화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차를 빌려갔을 때의 사위의 태도 그리고 딸의 태도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가 나와서 잠시 숙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신 씨도 딸과 사위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뒤늦게 사과한들 신 씨 부부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죠. 앞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 몇 마디에 잃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치고 후회할 만도 했죠.